뜨거운 이슈에 대해 정치인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1번지 현장 시간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 마지막 날인 오늘 아베 총리와의 면담이 있었는데요. 한일 관계를 전환시킬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이 외교 현안부터 전국 현안까지 대한정치연대 박지원 의원과 함께 속 시원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아베 총리를 이낙연 국무총리가 만났습니다. 당초 한 10분 정도 만날 거라고 여기 알려져 있었는데 20분 조금 넘게 만났는데 글쎄요, 한일 관계 어려운 상태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은 함께 했는데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충분하게 물밑 대화도 있었고 또 아베 총리와 이낙연 총리가 만났다가는 자체가 풀려간다 네. 하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본의 변화는 일본 자민당, 즉 2인자 니카이 간사장이 네. 일본이 더 한국에 대해서 어른스러워져야 된다 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잘 풀려갈 거다 그렇게 봅니다.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 친서도 지금 전달을 했죠. 근데 갈등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정도의 이야기가 담겼다고 하는데 이건 너무 원론적이어서 뭔가 현재 상황을 타개할 만한 거나 아니면은 정상회담 이야기나 이런 류의 이야기도 담겼을 거라고 예상해도 됐겠습니까? 이낙연 총리가 일정은 합의할 거다. 이 얘기는 자기하고 아베 총리의 일정은 아닐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최종적으로 오늘 물꼬를 확 트였으니까 결국 한일 정상들이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한 밑바탕은 깔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10분 예정에서 21분 했다고 예. 하는데 물론 통역이 배석했습니다마는 제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을 보더라도 이렇게 통역 두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일본어로 직접 해버리더라고요. 필요 없으시죠? 네,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도 충분한 얘기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자민당 2인자 니카이 간사장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8월 달에 한일 관계 정말 안 좋았을 때 백색국과 관련돼서 이렇게 경제 전쟁을 하고 올 때 그때 직접 가서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지금 이낙연 총리하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네. 제가 갔었는데 어떻게 됐든 일본의 고위층에서 안 만나줬단 말이에요. 예. 물밑 대화는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저에게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됐든 제2인자 니카이 간사장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5시간 45분 또 하루 저녁 자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좋아진다고 봅니다. 그때 만나셔서 좀 이 자리에서 좀 풀어주실 얘기 보따리 아니면 저희가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 이런 게 지금 있을까요? 에피소드는 보다는 역시 그 징용 문제에 대해서 그 배상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러한 것은 이낙연 총리가 최고의 지일파이고 일본 전문가 아니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것은 다 됐다. 그리고 저도 또 물밑에서 한 얘기는 안 해야죠. 그때 바로 일본 다녀오신 후에도 저 일본지 출연하셔서 정말 한마디도 안 해주셨는데 지금도 그렇죠. 전혀 예. 밝힐 게 아니, 없는 것인가요? 그런 내용이니까 예. 지금 나온 다 얘기인데 거기에 그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데 예. 제가 큰 소리 치면은 안 되죠. 여전히 비밀이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또 그렇게 큰 내용도 아니에요. 네, 그래도 안 알려주시니까 궁금해지네요. 불과 몇 달이 지나긴 했지만 그때와 비교를 한다면 지금은 확실히 일본의 태도도 좀 분위기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비록 원론적인 얘기지만 아베 총리가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마디 했잖아요. 예. 그리고 두 총리가 물론 이낙연 총리는 정상은 아닙니다마는 두 총리의 말씀 중에 한미일 공조가 필요하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얘기한 것은 가장 현안인 지소미아 문제를 해결하면서 화이트리스트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교감이 있었지 않을까. 그리고 더욱
좋은 것은 지금 현재 미 국무성에서 스틸웰 차관보 등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공조를 살려가는데 풀려간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소미아 종료 총리끼리 전에 그 얘기 뭐가 있어야겠네요. 11월에 또 지소미아가 종료되기 전에 그러면 뭔가 이야기가 된다고. 그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죠. 네. 지금 현재 지소미아 그 관계가 깨지니까 불안하잖아요. 네. 또 자기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특히 미국으로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이낙연 총리께서 말씀하신 일정 문제는 최소한 한일 정상회담, 문재인 아베 정상회담에 합의는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네. 박 알겠습니다. 의원께서는 일본 뭐 문제에 대해서도 그 회박한 식견을 갖고 계시고 많은 역할을 하셨지만 대표적으로 또 북한을 빼놓고는 뭐 논의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역할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난해와 달리 한반도에 그렇게 불었던 평화 모드가 좀 약간 삐걱거리는 것 같아요. 그 앞서서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금강산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정말 피와 땀에 남북 관계의 어떤 화해와 상징의 상징 같은 그런 시설들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동결도 아니고 뭐 드러내겠다, 뭐 너저분하다 이런 표현까지 한 상황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최근에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갔죠. 올랐다든지 SLBM을 발사했다든지 또 금강산에 가서 저러한 얘기를 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평양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경천 동지를 상전벽해로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런데 금강산 관광시설을 보고 이게 뭐냐? 우리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과시도 하면서 그걸 시설 드러내자. 그런데 사실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은 이미 북한이 자기들 재산으로 선언을 했어요. 네. 진정으로 드러내고 싶으면 자기들이 드러내는데 한국 기관과 협의하자. 예. 이런 얘기를 한 거나 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 이방카 남편 쿠스킨이죠? 네. 거기 11월 달에 발간된다는 트럼프 자전의 친서에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일 자기 아버지로부터는 비핵화하지 마라 핵을 포기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유언을 했다. 예. 받았다. 네. 그런데 지금 폐기의 길로 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거나 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헤리테이지 파운데이션에서의 이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예. 과거의 전략 안 된다. 이런 얘기나 더욱 참 좋은 것은 김계관 북한 외교의 상징 아닙니까? 예. 이분이 외무성 고문인데 또 얘기한 그러한 것을 보면은 역시 김정은 위원장은 실무회담이 교착 상태에 있는데 예. 강한 것을 요구를 하면서 북미 정상 간에는 대화를 하고 북미 실무 라인에서도 상당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튼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강하게 더 몫을 더 내놔라. 우리는 영변 플러스 알파를 하는데 예. 도대체 미국이 지금까지 뭘 해줬느냐.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북한은 핵실험 안 하고 ICBM 발사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예. 그 미국이 해준 게 뭐예요? 영변 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풍계리 같은 건 폭파했지만은 어떻게 됐든 안 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이번에 행동 대 행동으로 보다 큰 것을 내놔라 하는 것을 요구하면서 저는 금강산 관광만은 내놔라 하는 것을 암시한 것 아닌가. 왜냐하면은 원산 갈마 관광특구와 마식령 스키장
가깝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를 묶어가지고 한국의 관광객을 외국의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전략도 숨어 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방향으로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제 아침에도 당장에 그 보도를 보고 그렇게 인터뷰를 해서 밝혔습니다. 아마 잘 될 겁니다. 네, 저는. 북한 행보를 보면 뭐 박 의원께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또 전망도 기대감도 피력을 하셨지만 과거 우리 보수 정권에서 많이 쓰였던 북한의 하나의 외교책이 통미봉남을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과의 오늘 김계관 고문의 얘기도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도 남측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사실 그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만이 있죠. 예. 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철도 연결 등 경제 지원을 한다고 했다가 미국 때문에 못하느냐, 왜 그렇게 자주성이 없느냐라고 비난하지만은 자기들도 알아요. 미국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들의 인민에게 비핵화를 통해서 경제 발전을 하겠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돕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재가 강화되고 아무런 진전이 없으니까 국내 인민들을 달래는 국내 정치형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 정부를 비난하지만은 북미 회담, 실무회담이 풀려가면은 결국 경제 지원 문제가 나오고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전술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그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어제 제가 국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불바다 만든다고 했는데 뭐 박살 낸다고 했는데 우리 불바다를 만들었습니까? 박살이 났습니까?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네. 네. 네,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와도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당연히 그렇죠.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또 잘 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예. 결국 김정은, 트럼프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화제 좀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정치권의 다양한 견해들이 나왔는데 박 의원은 어떤 총평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사법부의 결정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그러나 저도 정경심 교수가 꼭 구속까지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받아들여야죠. 예상하신 거 아닌가요? 오늘? 저는 예상을 했죠.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11가지 기소를 했고 지금까지의 수사 내용을 보면은 구속할 것이다. 그래서 어둡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정경심 교수와 정경심 교수 변호인들이 법정 투쟁을 통해서 밝히지 만약 정경심 교수가 불구속이 된다고 하면은 남편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딸 아들에게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11가지 내용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건강 문제는 부각시키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은 영장실질심사 재판장들은 그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은 건강을 고려해서 영장을 기각시켰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그 11가지 내용을 강하게 부인했기 때문에 건강은 부각 안 시켜서 일종의 재판 전략으로 나는 나왔다. 그래서 정경심 교수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남편과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간다. 그리고 강한 법정 투쟁을 통해서 결백을 밝히고 예. 또 건강 문제도 그런 때는 자연스럽게 부각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어쨌든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면서 검찰 수사도 당위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은 이제 조국 전 장관 바로 갈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렇죠. 최종 목표는 조국 장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조국 장관이다. 그런데 정경심 교수가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다 부인을 하고 있으면은 검찰로서는 최소한 예. 조국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할 것이고 예.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은 부부를 같이 둘 다. 또는 가족을 함께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재판을 통해서 싸워나가고 또 건강 문제가 부각되면은 조국 장관과 따님에게도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검찰도 수사를 잘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11가지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였잖아요. 예. 그렇지만 구속영장 발부가 유죄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재판 과정을 보고 그 투쟁을 보면은 전망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자로 가장 처음 전해철 의원을 꼽으셔갖고 화제가 됐었는데 그대로 분위기상으로는 전 의원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이런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많이 진전되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최소한 청와대의 검증이 거의 끝나갔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최소한 이번 주말 아니면은 다음 주 초에는 전해철 의원을 임명하지 않을까. 다음 주 저는 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금방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명을 왜냐하면은 하겠죠. 예. 처음에는 아니다. 나는 출마한다 했잖아요.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은 마다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진전되고 저하고 아주 가까워요. 제 고향 후배고. 그런데 또 그 전에 만나서 우리 다음에 한번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기 싫으면 대표님 제발 그 말 마세요 하고 전화할 건데 안 하는 아직도 거. 안 왔나요? 자꾸 진전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면은 상당한 진전 아니에요. 예. 저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이 성공적으로 끝나가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이 안전해 왔다.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 좀 예, 맞는지 저는 그렇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나아가서 보수통합과 관련된 문제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 꾸린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한국당과 합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신당을 만드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의원이 밝힌 그 스탠스가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을 위해서 제일 좋은 겁니다.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자.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자꾸 도로 박근혜당 되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조건을 내세웠지만은 그래서 신당 창당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총선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아마 함께하는 의원들이 자기 당선을 위해서 한국당하고 합치자 이렇게 해서 저는 과거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하고 굉장한 다툼이 있을 때도 자기가 거기서 싸워가지고 제명을 당하고 탈당을 하더라도 예. 서울에 와서 당선됐으면은 보수 대통령 후보가 확실하게 될 건데 이분은 대구를 100m도 벗겨나기 싫어해. 그래서 저는 종국적으로는 참 좋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음 총선을 의식해서 한국당하고 합쳐질 거다. 우선은 이렇게 신당을 꾸리고 당대당 통합을 할 거다. 그렇게 이렇게 봅니다. 보시는 저는 거네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계 개편의 키는 손학규에서 이제 친박 신당이 어떻게 발전되느냐 이게 가장 키가 될 겁니다. 네. 21대 총선도 준비하고 계시죠? 저요? 네. 지금 오늘- 하면은 선거법 괜찮나요? 네. 저는 당연히 목포에서 나갑니다. 네. 지금 대한신당에 몸담고 계시는데 과연 어떤 상황에서 어떤 그 당에서 또 출마를 하게 되실지 관심입니다. 과연 뭐 지금 뭐 손학규 대표 쪽과의 또 얘기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한신당이 창당됩니다. 예.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전부 커지고 제3세력, 제3지대로 뭉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한신당으로 출마를 하려고 하지만은 가다 보면은 뭉치면서 또 다른 당이 생기면 네. 그리 갈 겁니다. 네. 그러면 바른미래당 당권파 쪽과도 뭔가 물밑 접촉이 있다고 봐도 됩니까? 뭐 오늘 또 뭐 만난다 자꾸 얘기하는데 예. 저는 그런 방법은 싫습니다. 과거 방법 구태를 가지고는 국민들이 합종 연행이나 물밑에서 주고받는 거 싫어해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나는 대한신당이 나가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개혁을 위해서는 협력하고 민주당과는 선의의 경쟁을 해서 나가야지 여기에서 뭐 이것을 위해서 이 사람하고 만나고 저 사람하고 만나면은 야 저거 구정치 구태다 예. 해서 버림받으니까 깨끗하게 나가다 보면은 필요성에 의해서 나는 지금은 서로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할 테니까 당신도 안 하면은 우리 좋은 사람을 추대해서 만들자. 여기까지 가면은 성공할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